다가 저 손석희 저희가 있네 문재인 옆에. 조국 교수랑 헷갈려 하세요. 잘생겼다고. 네. 또 한 명의 뜨거운 인물이 있습니다. 얼굴 패권 정부다 혹은 안구 정화 내각이라는 수식어로 유명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좀 전 친구시죠? 어떤 분입니까? 조국 교수. 아, 짜증나는 놈이죠. 세다. 일단은 왜냐면은. 아니 왜냐면- 거기는 얼굴이 복지고 여기는 말씀이 복지잖아. 얼굴이 잘생겼죠. 거기다가 뭐 키도 커요. 185인가 그래. 공부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말이야. 성질이라도 나빠야지. 그래도 신은 공평하셔. 막 이렇게 될 텐데. 너무 착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교수인데 책도 막 괜찮아. 이거 책을 냈는데 논문을 쓰고 그러면 외국 논문에 인용 지수가 있잖아요. 몇 회 인용됐다 이런 걸로 교수들 그 평가를 하잖아요. 전국 1위예요. 1등 내지 2등을 하거든요. 학생들 평도 좋았고 논문 인용 지수 그것에서도 1, 2등을 다투고. 논문 양도 2,800%. 그 민정수석으로는 처음에 저는 걱정을 좀 했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공직기강을 담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을 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국 교수를 시키니까 대통령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쓰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네. 나는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정치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고 네. 검찰에게는 개혁 준비해라. 네. 당신들은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기 때문에 네. 저 인사도 저는 베스트 인사다. 공개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트윗이나 페북은 끊어라. 거기 있는 동안은 끊어야 됩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그렇게? 민정수석이 자꾸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완전히 또 스텝이 꼬이거든요. 저는 검찰 출신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 들어오면서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난 무척 높이 평가하는 게 네. 2,000명이 넘는 이 검찰 조직 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98%, 99%예요. 네. 그런데 그 1, 2%밖에 안 되는 정치 검찰들이 사실은 검찰을 다 망가뜨리는 건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인적청산으로 착각을 하고 누구를 찍어갖고 정치 보복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원래 검찰이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네. 원칙에 근거해서 그것을 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을 잘하고는 그쪽 출신은 못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보수가 정말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검찰을 마치 이제 사적인 하나의 자기의 호위무사처럼 쓰고 그다음에 정치 그 검찰로 만드는 게 사실 보수 정권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수 정권에는 그 굴레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조국 수석을 통해 가지고 이 검찰 개혁을 다 하고 나면은 보수는 아마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질 겁니다. 오히려. 자, 이번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삼철의 거취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홍도사님, 예. 이 삼철이 청와대에 합류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이제 이호철 캠프에 관여하지 않고 부산에 있어도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죽답답하면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난 관여하지 않는다. 양정철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청와대에서 2002년, 3년서부터 지금 관계가 이미 15, 16년 된 관계예요. 그리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민정수석이 좀 그 청와대 내에서 좀 이렇게 어렵고 그럴 때 같이 말을 나눈 상대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관계입니다. 네. 안 들어가면 이제 비선 실세가 됩니다. 양정철 씨가. 그래서 난 양정철 씨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전해철이 남지 않아요? 자가발전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경기도당위원장이에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현역 재선 의원이죠. 정부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정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호철 전 수석은 날라갔고 예. 그냥 아웃됐다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날라갔고 비행기 타고 진짜 날라간 거고 그건 뭐 가능성 없고요. 예. 전해철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만났는데 뭐 전혀 그럴 의사가 없고 양정철은 저랑 친구입니다. 제가 우리 봉도사님이랑 똑같아요. 너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권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있을 때 나쁜 이미지가 막 이렇게 정폭돼 있어요. 네, 배째 드릴까요? 실제와 다르게. 그렇죠. 근데 굉장히 괜찮은 친구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에 있기까지 사실은 제일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정권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예. 책임도 져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완강하게 버텼어요. 심지어 이민 갈란다는 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정치 감각으로 보면 여기 국내에 있으면 비선 실세가 돼요. 그것 또한 죽는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제 나갈 생각까지 하는 건데 저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너는 들어가라. 들어가서 공식화, 수면 위로 올라가서 맞아요. 역할로 평가받는 게 맞다.
DJ 케이스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요. DJ가 정권 잡은 다음에 동교동계들 일절 임명제 임명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진에 넣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서실장이 누구예요? 김중곤 씨. 민정당 출신 비서실장이 안 쳤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화합이구나, 통합이구나 보여줬죠. 그 대신 선출직으로 다 내보냈어요. 선출직은 할 말 없는 겁니다. 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거니까. 뭐 선출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못해서 문제인데 말동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숨겨놓으면 더 말들이 나오잖아요. 대통령도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이 정부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정리를 잘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과거의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을 재단하지 않고 좀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아직 남은 장관 인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진 교수님의 사랑 심상정 대표와 유승민 의원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파격 인사 어디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TV토론 보신 분들은 심상정의 실력에 대해서는 뭐 다 인정하잖아요. 깔끔하고 또 강단도 있고. 정의당 내에서 또 한번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정의당에서는 어떤 의심이 있냐면은 이거 그냥 자리 나눠주기냐, 네. 구색 맞추기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정권이 복지에서 정말 의지가 있는 거냐, 그 의지만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거부할 저기가 없겠죠. 진 교수님. 아니 저는 한 발 더 나가고 국민의당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정의당이 있고 바른정당이 있는데 이 세 당을 협치의 대상이라고 이미 선언했거든요.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명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당에다가 공식적으로 장관 자리를 난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예, 제안을 하고 이 당에서는 정책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브릿지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통의 하나의 다리를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선택을 해서 들어서 함께 의논하면서 가자. 그러니까 공동 정부의 느낌이 나게끔 좀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옛날처럼 말로 안 흐를 거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내 후보들 있잖아요. 복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많이 겹쳐요. 그렇죠.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정부를 꾸릴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팁을 드리면 바른정당 당적을 가진 사람 중에 장관을 발탁하려고 아, 그래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니셜 하나만. 어차피 우리 방송 나갈 때 되면 좀 다 알려졌을 수도 있고. 그 Y 아니었어요? 우리도 뭐 하나 주고 가셔야죠. 그렇게 뻔한 거 아닌가요? 하나 선물 많아야죠. 이니셜 하나만. 어차피 우리 방송 나갈 때 되면 좀 다 알려졌을 수도 있고. 그 Y 아니었어요? 우리도 뭐 하나 주고 가셔야죠. 그렇게 뻔한 거 아닌가요? 하나 선물 많아야죠. 엣지. H? H? 땡. 땡. 아니 뭐 그 사람도 될 수 있지. L입니다. L. L? 아, L? L? 믿거나 말거나. 우리 전화 통화했었어요. 저랑 친한 분 같은데? 아, 말씀 명확하시더라고요. 네, 친하죠, 오, 저랑. 똑 부러지시고. 아닙니다. 미치겠네. 오늘 특별히 문재인 후보 선대위 전략본부 부본부장으로 활약하신 이철희 의원과 함께 대선 뒷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이 정권을 이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는 호의를 갖고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대통령이 좀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색해 보이는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9년 동안 익숙했던 것들이 비정상인데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하고 새롭게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호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간절하게 최소한 2년만은 좀 시간을 주라. 그 다음부터는 좀 인색한 평가를 해도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막 싹을 자르듯이 이렇게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여유를 갖고 좀 봐주십사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하고 해야되나요? 수고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속속 참모진을 구성해 나가는 한편 청와대 내부자로서의 업무도 본격 스타트를 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 약속을 내건 만큼 업무 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어요. 공약 10개로 요약을 했는데 그중에 제 1순위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부분 81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라고 했고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0조의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하지 긴급한 사태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제 긴급한 사태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과연 추경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 여부도 있고요. 설사 또 가능한다 하더라도 야당들이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죠.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느는 게 아니에요.
이웃나라 일본 보세요. 경기가 살아나니까 지금 일자리가 넘치고 대학 졸업한 아이들이 골라서 가요. 그래서 지금 법인세도 22%에서 25%로 올리겠다 하는데 이것도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내리고 있어요. 마크롱도 이번에 법인세 내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올리면은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활력을 넣고 경기를 확 활성화시키는 게 진짜 일자리 대책이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대통령 직속 이제 국가 일자리위원회 1호 업무 지시로 했잖아요. 네. 취임사에서 또 뭘 얘기했었냐면 재벌 개혁을 얘기를 해요. 이것과 재벌 개혁을 동시에 얘기한 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앞으로 5년 내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어리티를 여기다 두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언은 나는 의미는 좀 있지 않았겠냐 그 의미 이렇게 있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봅니다. 현재 일자리 문제는 청년들에게는 모든 가치를 넘어선 가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것은 오케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사무실에다가 현황판을 만들어 놓겠다. 혹여나 대한민국 관료 시스템화에서는 현황판에 어느 부서에서 일자리 몇 개 만들어 타기 순간 관료들이 이제 숫자 노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한번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한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큰 틀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맞아요.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 2003년도에 하르츠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때 독일이 노동, 사회, 복지, 연금 문제를 동시에 개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해요. 그런데 대타협이 슈레더가 뭐냐? 좌파 쪽 총리였습니다. 슈레더 총리는 그 개혁을 하고 나서 거의 사실 노조를 설득하는 거였거든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년 후에 선거에서 졌습니다. 그런데 메르켈이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그 정책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008년 이후에 유럽 전체에서 실업률이 줄어든 나라는 독일 하나뿐이에요. 그 전에 슈레더 총리가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뭐냐? 독일 통일 이후에 최고의 실업률이 허덕였습니다. 유럽에 병절할 정도로 후유증을 굉장히 심하게 겪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한번 대한민국 사회를 큰 틀에서 그래서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양질의 일자리 있잖아요. 그 일자리의 숫자가 아니라 저는 양질의 일자리. 그 문재인 후보가 현황판을 만들어 갖고 그걸 확인한다는 걸 보고도 저도 그때 좀 철렁했어요. 근데 그런 전체적으로 숫자로 보여주는 게 일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원하는 거는 정말로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직장, 누구나 평생 갖고 싶은 그 일자리거든요.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일자리에 있어서의 질, 여기에 치중해야 될 거예요. 맞아요. 예.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기업과 선순환 구조가 계속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이 앞장서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이 이 공공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줄여줘야 됩니다. 같이 묶지 않으면 공공에서 양질의 일자리. 날고 뛴다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봐라. 비정규직을 아니 하려면은 일자리가 생기려면 생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생산을 많이 하면 뭐예요? 지금 그걸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정규직, 그다음 비정규직의 차별 없애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상승하고 네. 이런 것들이 그저 비용만 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내수로 좀 돌아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네. 기업이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북돋우 친구 필요하고 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려면 또 노동시장위원회도 맞물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기회에 노사정 대타협 다시 한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북 안보관 관련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선 후 첫 일정으로 자택에서 합참의장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통수권자. 왜냐하면은 예컨대 프랑스의 마크롱도 제일 먼저 뭐 받으냐면 핵가방 받아요. 통수권을 군 통수권을 이전을 받는 거죠. 먼저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일정은 당연한 겁니다. 합참의장으로부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는 게 그냥 당연한 거라고 봐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도 빨리 미국 오라고 그러고 시진핑도 오라고. 중국으로 오라고 예. 그러고 이거 이럴 때 좀 어디로 가야 좀 재야 되는 겁니까? 좀 곤란한 그렇게 겁니까? 한반도 남쪽의 이 지도자는요, 지정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외교적으로 무척 중요한 위치고, 그 큰 고래 사이에서 돌고래 외교를 하게 되면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개월 동안 공백 아니었습니까? 트럼프도 얼른 자기들과 한미 동맹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끌고 싶어 하고, 시진핑 한중 관계 좋은 쪽으로 끌고 싶어 하고, 이럴 때 이것을 정말 국민의 입장, 국익의 입장에서
잘 활용을 한다면 엄청난 외교적 자산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힘을 실어준 게 국민들이에요. 워싱턴 포스트 봤어요. 그 사설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프랑스의 그 군중 정치 있죠. 그건 파퓰리즘이다. 근데 한국의 군중 정치 이건 파퓰리즘이 아니라 정말 민주주의고 성숙된 서구에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한국이 그걸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이거든요. 당연히 위상이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탠스도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드에 대해서 일단 반대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찾아가기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도 이제 예컨대 협상 카드가 되는 거죠. 너랑 나랑 입장 다르다. 우리 한번 협상을 한번 해보자. 이런 태도가 되니까 지금 아주 좋은 거죠. 저는 그래서 네. 진 교수에게 굉장히 동의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누구를 그 신호로 쓰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오랫동안 이제 반공주의의 이제 흐름 속에서 그 당시에 이제 중공 레드 차이나하고 국교를 수립할 때 당시 대통령이 닉슨이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의 언론들이 어떤 얘기냐면 공화당의 닉슨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즉 민주당이 아니라 완전 보수 정당인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좀 전략적으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즉 중국이라든가 또는 북한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의를 가지고 그 신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뭐 통일까지는 모르더라도 북한 핵 문제는 변곡점을 맞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트럼프라는 독특한 미국의 대통령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 과거에는 북한 핵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지금 트럼프는 스스로 밝혀있듯이 본인 임기 중에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트럼프의 최대 장점이 뭐냐? 중국을 협박할 수 있는 결기가 있어요. 역대 오바마는 협박 못했습니다. 미중 관계를 깨면서까지 북한 문제 해결하려고 할 의지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는 미중 관계 깨도 좋다. 니들이 안 하면 내가 나서 하겠다고 하니까 중국이 흔들린 겁니다. 사실 그동안 북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건 사실 중국의 자세였거든요. 중국이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뒤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을 견제할 수 있고 중국 끌어갈 수 있는 트럼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좋다는 차원이 아니라 트럼프가 이용한 배를 최대한 탈 필요가 있는 겁니다. 타임즈에서 5월 호에 니고시에이터라고 하는 표지 모델을 썼단 말이에요. 협상가. 이거를 타임이 한 기자의 개인적 관점일까요? 난 그렇게 안 봐요. 이거는 한반도에서 핵 문제를 조정하고 협상하고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저는 미국의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좀 두고 싶고, 또 하나는 이 한반도 문제, 외교 문제, 국익의 문제는 모든 중국을 지렛대로 쓰든 러시아, 미국, 일본을 지렛대로 쓰든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핵화의 마지막 종국적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예요. 거기까지 간 상태에서 되돌아가지 않는 상태로 단계로 이렇게 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카드를 가장 강하게 쥐고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해야 될 첫 번째 원칙은 국가 기밀로 분류되는 것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정보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진행됐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보를 공개하고, 두 번째,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해서 첫 번째 야당과 협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와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지난하더라도 끝까지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합의된 과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결단력 있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보수층에다 바라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대통령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옵션을 줘야 돼요. 근데 조금만 벗어나면 뭐 좌빨이니 종북이니 친북이니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경직돼가지고 이게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선옥을 한번 봅시다.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냈잖아요. 거기도 굉장히 많은 보수파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빌리 브란트의 보좌관이 동독 감첩이었어요. 그래서 뭐 실각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층들이 이 전략 자체, 동방정책 자체를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갔고 아주 일관성 있게 갔죠. 그래서 그 과실을 누가 따먹었어요? 기민당이 콜이 따먹는단 말이에요. 보수정당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 문화가 좀 잡혔으면 됐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달빛 정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문라이트, 네. 햇빛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문자는. 그러니까 달빛 정책의 표현을 참 재밌게 봤어요. 햇빛 정책에 대해서 사실 보수의 측은 거부가 있습니다. 그럼 달빛 정책은 더 은은한 거예요. 그래서 문라이트,
이 달빛 정책은 좀 더 현실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햇빛 정책을 좀 넘어서서 좀 보수까지 아우를 쓴 현실적인 정책을 쓴다면은 뭐 통합도 가능한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 해외 네티즌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름이 문이니까 너네 대통령 이름이 문이냐. 문은 태양이 뜰 때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 다른 영어를 하는 문과 만세. 댓글 못 이기지 우리는. 국민이 못 해라 이긴다면 그랬다. 뭐라 그러냐면 국민이 해겠죠. 그 달빛은 세상이 어두울 때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은은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지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럴 때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봐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천만 촛불의 염원인 적폐청산도 약속을 했고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만들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검찰 개혁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그것도 뭐 중요하지만 세월호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 근데 이게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협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고요. 자, 이 딜레마에 혹시 놓이는 건 아닌가? 저는 협치와 적폐 청산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 쌍둥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수라고 해갖고 적폐 청산을 원치 않는 거 아니에요. 온 국민이 다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적폐 청산에 대해서 어머뜨거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일종의 사사로운 복수혈전이 아닌가. 그렇죠. 정치적 우리 보복. 네. 정치사에서. 또 많이 봤잖아요. 네, 많이 그런 걸 봐서 그런 거죠. 그렇지만은 보수들도 이 사회의 그 폐단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진려하고 있고 알죠. 또 진보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불공정한 여러 가지 관행, 뭐 정말 사법부 그 재판하는 데에서 정관 이유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적폐 청산을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하게 한다면 저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진보와 보수의 협치가 이루어질 수 저항이 있다. 있더라도. 아니, 저는 이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한마디로 규정을 하라고 한다면 적폐청산 선거로 탄생한 정권이에요. 뭐냐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탄핵을 하면서 국민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국정농단 세력 같은 세력이 발붙일 수 없게끔 해주십시오 하는 거였었거든요.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국민들이 탄핵을 하면서 합의가 된 국민적 합의 사항입니다. 네.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게 두 개가 뭐냐면 정경유착과 검찰개혁을 얘기했어요. 네. 박근혜 정부가 정경유착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K재단, 미르스포츠 재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도출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진보 보수가 대한민국을 바로 법 질서가 지켜지는 사회로 만들겠다는데 이건 반대할 사람은 없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사실 가장 핵심적인 게 일단은 검찰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게 아마 국정원, 그 다음에 이제 뭐 정경유착 그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재벌개혁 문제. 언론. 일단은 언론도 있고. 근데 다섯 후보 모두가 검찰 다 동의했죠. 개혁에는 다 동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공수처 신설하는 데는 이제 홍준표 후보만 빼고 나머지 네 후보가 다 동의를 했다고 예. 했죠. 원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어떤 인적 청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잡아서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렇죠. 이걸 갖다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모든 국민들이 지금 거기다 동의하고 있고 지금 지지하고 있고 오히려 이걸 못 해내면 아마 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적폐청산이 국민의 합의가 됐다는 데만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겁니다. 현재 41.1%의 득표를 당선 대통령의 주장일 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그걸 동의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적폐청산이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 보복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설사 정치적 보복의 이미지를 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통합에 지극히 줘야 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제 혹여나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스템을 바로잡는 이름 하에 정치적 보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미리 밝혀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조급하면 안 돼요. 이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큰 틀에서 멀리 보고 해야 되는 거지 단기적인 정말 업적에 치우치다 보면 대한민국 찢어놓습니다. 난 시스템에서 아주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장 쉽게 되는 부분서부터 접근을 해야 돼요. 이 정부가 신뢰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이전의 정부에서 적폐청산한다고 합시고 과거 정부를 털면서 인적 보복을 하거나 정치적 보복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장
가장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자. 네. 저는 그게 검찰 개혁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합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과의 협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인적청산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만약에 국정원 같은 것은 구조를 개혁한다고 했을 때 인력이 좀 축소되거나 이럴 가능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국정원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왜요? 지금 다들 어제 서원 그 내정자가 그분은 이제 국정 오래 근무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정치 개입을 저희가 막아주기를 바라는 국정원 직원들이라는 거예요. 정권 바뀔 때마다 눈치 보고 잘리고 하는 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죠? 통치권자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이 국내정 이용하지 않겠다 하면 국정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 공약 때는 자, 국정원 정치개입 않도록 하겠다. 하지만은 실제 대통령이 되는 순간 굉장히 달콤한 과자입니다. 그래도 고급 정보 들어오는 거니까. 몸에는 안 좋지만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정보. 쓰는 겁니다. 거기에 매료를 당하는 겁니다. 그럼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권자가 끊어버리면은 나 안 쓰겠다. 보고 올리지 마. 하면 정치 개입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국정원 국정원사 독대를 좀 없앴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갔으면 훨씬 지금 국정원이 다른 국정원이 되어 있을 텐데 일단은 제대로 자기 임무들 예컨대 정보 있잖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 잘 모르고 핵실험하는데 모르고 이러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뭡니까 인도네시아 그 왔을 때 그 저 숙소 뒤지다가 걸려가지고 호텔 직원한테 잡혀요. 도청하다 걸리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한다는 게 뭐냐면 진중권 트위터 올릴 때 댓글 쓰는 부대 양성하고 이런 게 뭐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국정원 직원들도 자기가 정말 국가정권이 돼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에 자랑스러운 대해서 직업인데. 느닷없이 깔때기를 날리고 깜짝 놀래요. 네. 남이 날리니까 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외부자들 얘기 들으니까 아 이게 오히려 필요한 일이구나. 아니, 그리고 저는요, 예. 적폐청산해갖고 대통령 끊으라고 이제 안 의원이 얘기하는데 끊고 다시 그 유혹에 빠지지 못하도록 이 시스템을 완전히 만들어놔야 맞아요. 돼요. 이제는 끊고 났는데 다음 조금 대통령 바뀌면 왜냐하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시스템을 믿어야 돼요. 인간의 선의를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법치죠. 예. 네. 자, 불과 2달 전에 이곳에 앉아서 야자 타임을 허락하셨던 분이 청와대 내부자로 입성했습니다. 정말 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말 그쪽 출신 못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보수가 정말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검찰을 마치 이제 사적인 하나의 자기의 호위 무사처럼 쓰고 그다음에 정치 그 검찰로 만드는 게 사실 보수 정권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보수 정권에는 그 굴레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조국 수석을 통해 가지고 이 검찰 개혁을 다 하고 나면은 보수는 아마 굉장히 마음이 홀가분해질 겁니다. 오히려. 자, 이번에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삼철의 거취도 큰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홍도사님, 예. 이 삼철이 청와대에 합류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중에 이제 이호철 캠프에 관여하지 않고 부산에 있어도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죽답답하면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 나가버렸어요. 난 관여하지 않는다. 양정철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청와대에서 2002년, 3년서부터 지금 관계가 이미 15, 16년 된 관계예요. 그리고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민정수석이 좀 그 청와대 내에서 좀 이렇게 어렵고 그럴 때 같이 말을 나눈 상대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관계입니다. 네. 안 들어가면은 이제 비선실세가 됩니다. 양정철 씨가. 그래서 난 양정철 씨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전해철이 남지 않아요? 자가발전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경기도당위원장이에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현역 재선 의원이죠. 정부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정치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호철 전 수석은 날라갔고 예. 그냥 아웃됐다는 게 아니라 비행기 타고 날라갔고 비행기 타고 진짜 날라간 거고 그건 뭐 가능성 없고요. 예. 전해철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만났는데 뭐 전혀 그럴 의사가 없고 양정철은 저랑 친구입니다. 제가 우리 봉도사님이랑 똑같아. 너는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강권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 있을 때 나쁜 이미지가 막 이렇게 정폭돼 있어요. 네, 배째드릴까요? 실제와 다르게. 그렇죠. 근데 굉장히 괜찮은 친구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에 있기까지 사실은 제일 애를 많이 쓴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정권 만드는데 기여했으면 예. 책임도 져라. 들어가야 돼요. 근데 완강하게 버텼어요. 심지어 이민가 만들면 여기서도 거부할 적이가 없겠죠. 진 교수님. 아니 저는 한 발 더 나가고 국민의당도 있고 그다음에 그 정의당이 있고 바른정당이 있는데 이 세 당을 협치의 대상이라고 이미 선언했거든요. 선언적 의미가 아니고 명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당에다가 공식적으로 장관 자리를 난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예, 제안을 하고 이 당에서는 정책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브릿지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통의 하나의
다리를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선택을 해서 들어와서 함께 의논하면서 가자. 그러니까 공동 정부의 느낌이 나게끔 좀 하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옛날처럼 말로 안 흐를 거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 내 후보들 있잖아요. 복지 공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이 많이 겹쳐요. 그렇죠.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정부를 꾸릴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실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팁을 드리면 바른정당 당적을 가진 사람 중에 장관을 발탁하려고 아, 그래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니셜 하나만. 어차피 우리 방송 나갔을 때면 좀 다 알려줬을 수도 있고. 그 Y 아니었어요? 우리도 뭐 하나 주고 가셔야죠. 그렇게 뻔한 거 아닌가요? 하나 선물 말해야죠. 이니셜 하나만. 어차피 우리 방송 나갔을 때면 좀 다 알려줬을 수도 있고. 그 Y 아니었어요? 우리도 뭐 하나 주고 가셔야죠. 그렇게 뻔한 거 아닌가요? 하나 선물 말해야죠. 엣지. H? H? 땡. 땡. 아니 뭐 그 사람도 될 수 있지. L입니다. L. L? 아, L? 믿거나 말거나. 우리 전화 통화했었어요. 저랑 친한 분 같은데? 아, 말씀 명확하시더라고요. 네, 친하죠, 오, 저랑. 똑 부러지시고. 아닙니다. 미치겠네. 오늘 특별히 문재인 후보 선대위 전략본부 부본부장으로 활약하신 이철희 의원과 함께 대선 뒷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이 정권을 이렇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모습에 대해서는 호의를 갖고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왜 대통령이 좀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색해 보이는데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9년 동안 익숙했던 것들이 비정상인데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하고 새롭게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는 저는 호의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간절하게 최소한 2년 갈란다는 얘기까지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의 정치 감각으로 보면 여기 국내에 있으면 비선실세가 돼요. 그것 또한 죽는 길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제 나갈 생각까지 하는 건데 저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너는 들어가라. 들어가서 공식화, 수면 위로 올라가서 맞아요. 역할로 평가받는 게 맞다. DJ 케이스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요. DJ가 정권 잡은 다음에 동교동계들 일절 임명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진에 넣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서실장이 누구예요? 김중곤 씨. 민정당 출신 비서실장이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화합이구나, 통합이구나 보여줬죠. 그 대신 선출직으로 다 내보냈어요. 선출직은 할 말 없는 겁니다. 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거니까. 뭐 선출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못해서 문제인데 말동무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숨겨놓으면 더 말들이 나오잖아요. 대통령도 고민을 하실 것 같고 이 정부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정리를 잘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과거의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을 재단하지 않고 좀 마음을 열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아직 남은 장관 인사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진 교수님의 사랑 심상정 대표와 유승민 의원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깜짝 파격 인사 어디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고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TV토론 보신 분들은 심상정의 실력에 대해서는 뭐 다 인정하잖아요. 깔끔하고 또 강단도 있고. 정의당 내에서 또 한번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정의당에서는 어떤 의심이 있냐면은 이거 그냥 자리 나눠주기냐, 네. 구색 맞추기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정권이 복지에서 정말 의지가 있는 거냐, 그 의지만 확인된다라고. 한마는 좀 시간을 주라. 그 다음부터는 좀 인색한 평가를 해도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막 싹을 자르듯이 이렇게 하면 될 일도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여유를 갖고 좀 봐주십사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수고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속속 참모진을 구성해 나가는 한편 청와대 내부자로서의 업무도 본격 스타트를 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 약속을 내건 만큼 업무 지시 1호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어요. 공약 10개로 요약을 했는데 그중에 제 1순위가 바로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부분
81만 개 일자리 창출하겠다라고 했고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10조의 지금 추가 경정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추경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하지 긴급한 사태라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이제 긴급한 사태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과연 추경이 합법적으로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 여부도 있고요. 설사 또 가능한다 하더라도 야당들이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좀 남아 있죠.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일자리가 느는 게 아니에요. 이웃나라 일본 보세요. 경기가 살아나니까 지금 일자리가 넘치고 대학 졸업한 아이들이 골라서 가요. 그래서 지금 법인세도 22%에서 25%로 올리겠다 하는데 이것도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내리고 있어요. 마크롱도 이번에 법인세 내리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올리면은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다가 활력을 넣고 경기를 확 활성화시키는 게 진짜 일자리 대책이라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대통령 직속 이제 국가 일자리위원회 1호 업무 지시로 했잖아요. 네. 취임사에서 또 뭘 얘기했었냐면 재벌 개혁을 얘기를 해요. 이것과 재벌 개혁을 동시에 얘기한 건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앞으로 5년 내내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프라이어리티를 시다가 저 손석희 저희가 있네 문재인 옆에. 조국 교수랑 헷갈려하세요. 잘생겼다고. 네. 또 한 명의 뜨거운 인물이 있습니다. 얼굴 패권 정부다 혹은 안구 정화 내각이라는 수식어로 유명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좀 전 친구시죠? 어떤 분입니까? 조국 교수. 아 짜증나는 놈이죠. 아, 일단은 왜냐면은 아니 거기는 얼굴이 복지고 여기는 말씀이 복지잖아. 얼굴이 잘생겼죠. 거기다가 뭐 키도 커요. 185인가 그래. 공부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말이야. 성질이라도 나빠야지. 그래도 신은 공평하셔. 막 이렇게 될 텐데. 너무 착해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교수인데 책도 막 이거 책을 냈는데 논문을 쓰고 그러면 외국 논문에 인용 지수가 있잖아요. 몇 회 인용됐다 이런 걸로 교수들 그 평가를 하잖아요. 전부 1위예요. 1등 내지 2등을 하거든요. 학생들 평도 좋았고 논문 인용 지수 그것에서도 1, 2등을 다투고. 논문 양도 2,800%. 그 민정수석으로는 처음에 저는 걱정을 좀 했어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공직기강을 담당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을 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국 교수를 시키니까 대통령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쓰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네. 나는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정치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고 네. 검찰에게는 개혁 준비해라. 네. 당신들은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기 때문에 네. 저 인사도 저는 베스트 인사다. 공개적으로 주문하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트윗이나 페북은 끊어라. 거기 있는 동안은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자꾸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완전히 또 스텝이 꼬이거든요. 저는 검찰 출신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 들어오면서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난 무척 높이 평가하는 게 네. 2,000명이 넘는 이 검찰 조직 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98%, 99%예요. 네. 그런데 그 1, 2%밖에 안 되는 정치 검찰들이 사실은 검찰을 다 망가뜨리는 건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인적청산으로 착각을 하고 누구를 찍어갖고 정치 보복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원래 검찰이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네. 원칙에 근거해서 그것을 잡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을 잘할